네, 시장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한번 전반적인 시황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과연 이게 뭐 파월 충격이라고들 지난 주말 뉴욕 증시와 글로벌 증시의 급락을 그렇게 시황에서는 설명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 오늘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파월 때문에 빠지는 거 맞습니까? 그게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긴축 발작이라기보다는 저는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하고 싶은데 약간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으로 좀 해석을 하고 외상후 있습니다. 스트레스, 트라우마. 예, 트라우마 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솔직히 긴축 발작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도 한번 겪었고 1월 달에도 한번 겪었고 네. 3월 달에 겪었고 4월 중순에 겪었는데 지금 4월 말에 또 있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시장에서도 연준이 한때는 그냥 50bp 인상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75bp까지 열려 있고 또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그만큼 불확실하고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과도한 좀 그 매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도하다. 네. 과도하다라고 하면 다시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닥은 확인한 것 같아요. 1월 달, 3월 달 쌍바닥. 근데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바닥만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저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대응을 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위로 반등 탄력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5월 달 FOMC랑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는 미국의 4월 물가 이것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공격적인 선 예측 베팅 이거보다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대응해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5월 FOMC 회의는 50bp는 거의 네, 맞습니다. 기정사실화된 것 네네. 같고 지금 6월이나 7월에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자이언트 스틱 75bp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네. 4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네. 정점을 찍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정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되면은 네. 지금 전체 반대로. 시장의 그림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럼 5월 중에 그 인플레이션 지표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5월 FOMC보다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제일 5월에 가장 메인 이벤트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한 의원님 보시기에는 네, 뭐 인플레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표로 확인되는 인플레이션하고 네, 그리고 이제 소위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하고 네 맞습니다. 네, 이 두 개 다가 그러면 결국 잡힐 거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다 잡힐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라면은 한 정말 2월 아니면 3월에 잡힐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훅 치고 들어온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또 중국의 상해 봉쇄 조치로 인해서 네. 그 피크아웃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크아웃 시점을 4월 아니면 5월 이때가 저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대부분 다 관심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들을 보면은 유가, 천연가스랑 옥수수를 제외한 대부분 원자재 가격들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으로 다 돌아왔어요.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상해 봉쇄 조치 이제 거의 4월 말이면 거의 완료가 된다라고 봤을 때 여기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실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5월, 6월 사이에 이때가 정점일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되는 건 그 시차를 두고 그 한 달 더 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한 2분기 지나고 나서. 네, 2분기까지가 저희가 좀 힘들 것 같고 오히려 하반기로 넘어갈수록 웬만한 악재들은 다 이제 노출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그때는 좀 안정세를 흐르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상징적인 레벨인 3천선 트라이에 대한 좀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너스권에 있던 유로존 국채 수익률도 플러스로 돌아섰고 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끌고 올라왔죠. 그렇죠. 거기다 미국채 2년물이 뭐 벌써 2%를 올랐었고 네, 맞습니다. 네, 10년물이 이제 3%를 갖다 트라이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미국채 10년물 3% 수익률이면
국채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데가 뭐 JP모간 등등 해갖고 빵빵한 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한 의원님은 어떻게 그쪽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속도 조절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월가의 전망대로 지금 금리 레벨대에서 국채 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주식도 역시나 지금 레벨 구간에서 특히나 코스피 2,700선 이하 구간에서는 매도에 대한 그 효용, 그다음에 기회비용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은 불안하고 정말 좋아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 장세이긴 하지만 현재 레벨에서는 매도를 통해서 시장을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관망,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수익률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2분기, 3분기 이후에 실적 성장이 계속 담보되는 업종들,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업종들로 분할 매수로 나서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분할 매수도 천천히 가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그렇죠. 실적들 아무래도 실적 발표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네. 진행되는 만큼 실적들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넷플릭스 사태 한번 상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글쎄, 말씀하신 대로 넷플릭스 사태 안 네. 그래도 진짜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자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그렇죠. 우리 이제 1분기에 한 250만 명 정도 구독자 늘 거야라고 예고를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럴 줄 알았더니 막상 발표는 20만 명 감소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막 후루룩 떨어지고 네. 그 천하의 빌레크만이 손절쳤다는 소리 들리고 3개월 만에 손절치고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네. 고점 대비 한 60 몇 프로 빠져 있는 넷플릭스 주식을 보면은 뭐 눈 감고 한번 저가면서 들어가서 좀 견뎌볼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 말고 네. 뭐 FANG건 FAAMG건 그렇죠. 네. 지금까지 지수를 견인해 왔던 그 기술주 성장주들은 보면 이제 막 꺾이려고 하는데 네. 그걸 보고 있으면은 지금 사실 한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매도로 대응하기보다는 거기에 선뜻 동의는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럴 수도 있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시장의 강도가 셌었고 아웃퍼폼했죠. 예, 또 그 안에서도 네. 말씀하신 빵주들이 굉장히 세서 그 업종단에서는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장주 중 대명사 중 하나이긴 한데 언택트 대장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머지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은 그 성격이랑 조금 멀죠. 그 결국에는 그쪽 업종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시대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또 공급난에 따른 여러 가지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업종들, 빅테크 업종들은 넷플릭스 제외한 나머지 대형 빅테크 업종들은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성장성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금리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상승에 따른 할인율의 부담을 그러한 기업들은 이익 성장으로 메이크업 해주면서 주가 밸류에이션을 유지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주가만 보면은 굉장히 팔아야 될 마음이 세게 들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보다는 최소한 1개월 뒤 혹은 3개월 뒤 상황을 놓고 보면은 네. 지금보다는 더 나아졌을 수 있을 거다. 여기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라고 하면 소위 우리가 이제 성장주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죠. 사실 네. 금리 상승기에 가장 또 타격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확대하지만 네. 실적에 받쳐주는 이제 빅테크라고 하면 오히려 그렇죠. 그 변동성이 계속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넷플릭스를 제외하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에 대해서는 꾸준히 또 걸음을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네. 사실 우리 경기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크잖아요. 조금 네. 전에 그나마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1조 6천억 원이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1조 9천억 원으로 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네. 하면서 잠깐 올라오나 싶더니 지금 다시 1%대로 또 밀리고 밀려요.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영향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동안 좀 반영을 하면서 기대감에 좀 버텨냈던 것도 있을 것이고 네. 지금 2분기는 사실 자동차 업종은 좀 불안불안하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이제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정말 지금 업종들 보면 살만한 업종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리오프닝주들도 웬만큼 다 주가들이 꽤 반영했고 올라왔죠. 또 어지간히 인플레이션 올랐죠. 수혜주들도 웬만해서 다 반영이 됐고 맞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업종 선택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저는 그래도 저희는 계속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저는 자동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이 좀 오. 높다라고 보고 자동차가? 있어요. 예, 1분기 실적은 지금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2분기.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인데 공급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데 저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테슬라는 그냥 넘사벽 국가, 넘사벽 네. 기업이라고 자처하더라고. 나머지 그 주요 경쟁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선방을 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상황 네. 속에서 여기에 한번 투자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물론 쌉니다. 네. 그리고 수급 여건들도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들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이 하나의 5월달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분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한 자리라고 보세요? 네, 아니면- 저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아.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그렇게 안 보면 주가가 한 번 더 아래로 반응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 부분 자동차 업체를 둘러싼 악재들은 저희가 1년 넘게 반영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뭐 5월 FMC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5월 3, 4일인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연준 인사들도 뭐 입 닫아야 되는 시기라서 맞습니다. 뭐 네. 들릴 얘기는 없고 5월 3일, 4일 닥쳐 보면 네, 알겠는데 네. 이제는 지금 분위기는 이제 50bp 인상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그렇죠. 예. 오히려 25bp 인상하면 25bp 인상에 그치면 시장 반응은 더 더 안 좋을 것 혼란스러울 같아요. 것 같아요. 그런 네. 상황이고 차라리 그냥 뭐 예상대로 왔고 불확실성 하나 해소 네. 그렇게라도 기회를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 한 의원님 보시기에 FMC 말고 네, 지금 이제 벌써 뭐 4월도 다 갑니다. 네, 한참 좋은 계절인데 이거 주식하시는 분들 머리가 네, 정말 복잡하세요. 힘든 시기죠. 네. 뭐가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변수는? 저는 이번 주에 있을 이제 빅테크주들의 실적이 실적. 제일 중요할 네.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 넷플릭스도 그렇고 예전에 테슬라도 그랬지만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하면은 그냥 주가 약간 플랫하게 움직이는데 그거보다 잘 나오면은 거세게 반응하고 안 나오면은 정말 냉혹하게 반응하고 이게 이번 실적 시즌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예정되는 애플이나 아마존 또 우리나라는 뭐 현대차 지금 발표했지만 나머지 주요 기업들 여기에 실적 결과에 따라서 그 전반적인 지수에 좀 하단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발표되고 나서 글로벌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가 얼마나 상향 조정되는지 이게 저는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이던스를 또 어떻게 주는지가 네, 또 맞습니다.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그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우리 기업들도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이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아까 자동차 업종에 네. 대해서도 지금 실적도 좋게 나왔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된 자리에서 앞으로 이제 긍정적인 네, 맞습니다. 분위기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 외에 또 어느 쪽에서의 좀 이런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이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인플레이션 쪽에서 네. 그 시클리컬 쪽에서도 좀 기회가 남아 있는 업종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여기 방송에서도 좀 설명하신 것 같은데 철강 쪽은 그래도 위로 올라갈 룸들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대형주요? 네, 철강 대형주들. 그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철강주 같은 경우는 시클리컬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분류돼가지고 1분기에 주가가 좋았지만 하나 모멘텀이 남아 있는 거는 중국 쪽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소매 판매 같은 소비 지표들은 완전히 망가졌고 네, 망가졌죠. 이것도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5%대 내외 성장률 달성하기 네. 위해서는 소비가 아니라 투자 쪽 여기에 포커스를 더 주안점을 둘 것 같습니다. 재정을 풀어서. 네, 그렇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철강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인프라 투자 그 시클컬 쪽에서의 수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한번 컨셉 잡고 바라보시면은 철강주들에게도 기회가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 이후 지금 이제 5월, 6월까지 이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하셨지만 그 이후의 장은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하나 외국인 네. 수급도 한번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 뭐 지칠 줄 모르고 매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분율을 한번 놓고 따져봤을 때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또 2016년 이후로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 두 개의 시기랑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여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환율 측면에서 보면은 네. 원달러 환율 지금 1,250원대 거의 가까이 가면서 상단이 완전히 열린 것처럼 보인 것은 맞는데 여기서 과연 위로 더 올라갈까? 박스권으로 갈까? 아니면 아래로 급락할까? 이 방향을 세 개를 설정해 놓고 전망을 해봤을 때 저는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한국 증시 지금 수급 비워놓을 만큼 비워놨는데 들어올 만한 유인들이 더 생긴다는 거죠. 최소한 환변동성에서는 손실을 볼 확률들이 적기 때문에 네. 더 나아가 이번에 이익 전망치까지도 같이 동반 개선된다라는 전제까지 따라 붙으면은 외국인들 수급
5월 이후로 한번 기대해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스권 상단까지 기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한 3천선 부근까지. 3천선 부근 지금 입장에서 3천선만 가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2022년 네네. 이러겠는데 뭐 이거는 좀 뒤로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의 5월 달 같은 경우도 2,800 이상까지는 한번 트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대형주의 반등을 네. 또 기대해 보면서 지금의 좀 변동성을 네. 견뎌보자, 또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는 시황적인 측면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